네,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왜 이동영 작가 목소리가 안 들리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휴가 겸 자가격리로 1월 7일까지는 자리를 비웁니다.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시고요. 1월 8일부터는 이동영 작가 돌아옵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궁 PD 김우성 PD입니다. 좀 웃자, 재밌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으신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재밌게 법률 상식과 여러 가지 이슈를 풀어내는 두 분, 오늘은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박주윤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박주윤입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정말 법률의 시간이라고 할 만큼 사회 이슈에서 법과 관련된 것들 가장 중요합니다. 그중에 또 관심 가는 얘기가 있어서 먼저 얘기해 볼 텐데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이 하루 남았습니다. 국정농단 검찰의 기소 후에 3년 10개월 말인데 재판 예정대로 열리는가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어제부터 법원이 겨울철에 휴정기에 들어갔는데요.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휴정기 이전이라도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좀 이제 엄중하다 보니까 그렇죠. 휴정기에 준해서 휴정기가 아니더라도 네. 아주 긴급을 요하는 재판이 아니면 가급적 좀 연기를 해라 이런 어떤 지침이 대법원을 통해서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재판이 연기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일단 이재용 부회장 재판 같은 경우에는 막바지에 접어들기도 했고 네. 워낙 또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코로나19를 원인으로 해서 연기를 하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결국 내일 결심 공판, 그러니까 마지막 재판이 내일 열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거고 선고는 사실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선고는 네. 아마 내일이 최종 이제 심의 열리면 아마 1월 중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아니 법원이 2주간 휴정기면 변호사님은 집에 계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여유로워지신 건가요? 저희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나 네. 회생 사건 이런 긴급을 요하는 사건들은 네. 재판이 그래도 간헐적으로 열리고 있어서 집에만 있지는 못합니다. 예, 역시 좀 잘 모르는 분야라 또 다르군요. 자, 시간을 다투는 사건들은 하는 거고 네네. 일반 형사 민사 사건만 좀 연기가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분은 박지훈 변호사십니다. 자, 이게 3년 10개월 만이 사실 굉장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게다가 박근혜 국정농단 이게 묶여 있었던 사건인데 혐의 그렇죠. 중심으로 쭉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 일단은 오랫동안 끌었습니다. 이 재판 자체가 2017년 2월 달에 기소가 됐던 사건이고 네. 1심, 2심 대법원에 갔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던 상황인데 재판 자체는 오래 걸렸는데 혐의는 대부분 뇌물공여 횡령죄 같은 겁니다. 네네. 정유라 관련된 말 같은 말 3마리 34억 원 정도 네. 그것을 횡령했고 뇌물로 공여했다. 또 동계스포츠센터 16억 원 정도 제3자 뇌물 공여 또 횡령했다 등등. 네. 또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허위 작성죄라든지 위증죄 등등으로 해서 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됐었는데 2심에 집행유예가 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 자, 과정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재판이 지금 이제 내일이 마지막 재판이다. 물론 선고는 아닙니다만 얘기를 했는데 그간의 재판 과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1심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뇌물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징역 5년이 선고가 됐는데 2심에서는 네. 일부 무죄가 됩니다. 네. 무죄가 되면서 집행유예 돼요. 징역 2년 6개월에 네. 집행유예 4년이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한 50억 원 정도가 지금 잘못 판결한 것이다. 뇌물하고 횡령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네. 이거 다시 판결하라면서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요. 네. 그렇죠. 2019년 8월부터 재판이 진행이 됐었는데 네. 고등법원에서는 이거 하는 과정에서 준법 감시 제도 같은 것들을 하라라고 네. 하면서 특검 입장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불공정한 재판 아니냐라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고요. 이것을 또 판단하는 데 하는 시간이 수개월 걸려가지고 네. 이제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예, 1심 선고가 기억이 납니다. 3징 5집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대기업들은 그렇죠. 다 이렇게 봐주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안 봐줬네 이러다가 좀 변화가 있는데 방금 박지훈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준법감시위원회 이야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들이 왜 이렇게 큰가요, 장 변호사님? 일단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이제 뇌물 횡령 액수가 50억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대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고등법원으로 이 사건이 다시 파기환송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변동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양형만 남았다. 그렇다면
어떤 정도의 적정한 선고형이 내려질 것이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판이 빨리 속도를 낼 거다 이런 전망이 처음에는 우세했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가 이제 준법감시제도로 양형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네. 준법감시제도를 출범하게 했고 당연히 특검이 여기에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네. 이렇게 준법감시제도라는 건 양형에 유리한 출로를 사실상 마련해 주려는 어떤 의도 아니냐. 네. 이렇게 봐서 이제 박지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부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기피 신청을 했고요. 네. 기피 신청이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결정이 나면서 네. 이 9개월 동안 사실상 재판이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린 게 이제 지난 10월에야 네. 다시 재개가 된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게 이 파기환송심에서는 상당한 쟁점이 됐습니다. 특검에서는 이게 마련이 된다고 해도 이게 뭐 재발 방지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니고 네. 앞으로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겠냐. 네. 이것이 이미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어떤 면죄부성 성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반론을 폈고요. 이에 반해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실제로 대국민 사과 등의 실효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겠냐. 네. 단순히 사과에 그친 게 아니라 사세 경영을 포기했고 문호조 경영도 중단하겠다고 공언을 한 만큼 네.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마 마지막까지 상당히 양형의 주요 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심리위원단 강유론 전 헌재재판관 김경수 변호사 또 홍순탁 회계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의견이 갈렸습니다. 근데 뭐 그렇죠. 보도된 걸로는 한 2대1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한 명씩이에요. 재판부에서 한 명을 했고 변호인단에서 한 명을 했고 특검 측에서 한 명을 했는데 네. 이 특검 측 주장하는 게 홍 변호사, 홍 회계사 같은 경우는 네네. 이게 좀 실효성이 없다, 잘못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 나머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아마 뭐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는 좀 이익에 따라서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너무 네. 짧았어요. 한 달여에 이걸 다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한 달 기간에 항목을 두고 이제 평가를 했고 이 평가 관련해서 양형에 이제 바로 반영될 걸로 보는데 일단은 뭐 2대1 정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기존에 뭐 여러 법들을 삼성이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법망을 피해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노조를 반대했던 걸 하지 않겠다. 무노조 경영 중단하고 또 사세 경영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직접 밝혔습니다만 이런 준법감시위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사실 논란이 됐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예, 일단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게 양형의 요소로 반영되는 경우가 저희가 재판을 하면서 많이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그렇죠.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렇다면 이걸 만들라고 한 재판부의 의도는 사실상 이제 집행유예 등등의 어떤 출로를 마련해 주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민단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렇지만 이 전례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 같은 롯데 회장 같은 경우에 네. 선고형과 관련했을 때 네네. 집행유예 이런 부분이 과연 완전한 면죄부일 것이냐 어떤 양형에 있어서도 좀 이제 기준치가 좀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양형 사실 최근에 관심이 많은데 박 변호사님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회복적 사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네네. 이 재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른바 회복적 사법이라 하는데 네. 소년법 등에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회복적 사법을 재벌 총수한테 적용하는 경우도 드문 없죠. 첫 사례입니다. 네. 회복적 사법으로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를 지금 얘기한 거고 조금 처음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한 이유는 네. 좀 봐주기 위해서 아니면 집행유예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네네. 법조계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시간도 봤을 때는 좀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고하는 걸 봤을 때는 선고하려고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재판부에서 이제 해결하고 싶은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게 봤을 때는 준법감시위원회 제도가 반영이 돼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법조계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준법감시위원회 말고 또 다른 부분들이 좀 양형에 영향을 미칠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는 박 변호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 좀 전에 언급을 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거든요. 신동빈 네. 회장도 금액 자체가 비슷한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었고요. 네. 또 지금 사실관계는 다 정해졌지만
적극적으로 어떤 뇌물 공여를 좀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네. 이 대통령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했다는 점 반영했을 때는 네. 그랬을 때는 이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맞지 않나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장 변호사님은요? 네,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그러니까 뇌물 공여 의사의 정도, 그러니까 뇌물죄는 당연히 인정이 될 텐데, 네. 이 뇌물이 어떤 성격의 뇌물죄이냐,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먼저 의사타진을 하는 등의 어떤 굉장히 능동적인 행태가 있었느냐, 아니면 네. 최순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는 형식으로, 그럴 때 또 이제 기업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그리고 대가를 받는 이런 형식의 뇌물이었느냐, 이것도 사실 양형에는 상당한 좀 지표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위 네. 적극성과 소극성 이 부분은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제 이 부회장 측에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고 네. 이 기업으로서는 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 판단의 하나의 큰 잣대가 될 걸로 보이고, 이런 여러 요소를 작용해서 아마 최종 판결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사실 양형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이 높아진 이유가 뭐 적극성, 주도성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접해서인데, 내일은 그러면 어떤 절차로 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나요, 장 변호사님? 네, 형사 사건의 이제 결심 공판이라고 하는데요. 네. 마지막 재판에서는 이제 재판부가 뭐 지금까지의 진행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느냐 이런 좀 형식적인 질문을 한 다음에는 네네. 검찰 구형이 이루어집니다. 네. 아마 상당히 중형을 부형할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중형을 부형을 하면 이제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부여됩니다. 네. 이 피고인에게 부여되는 최후 진술 기회는 상당히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 최후 진술 과정에서 뭐 사과와 이제 그런 뭐 송구하다는 식의 메시지는 좀 다소 짧더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이 예. 최후 진술이 좀 어떤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가요? 중요한가요? 예, 뭐 그래도 부회장 아주 재벌 인류 기업의 부회장이기 때문에 뭐 최후 네네. 진술에 대해서 재판부가 많이 볼 걸로 보이는데 네. 최후 진술은 그냥 형사절차의 마지막 어떤 절차라고 보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것을 귀담아 듣긴 듣겠지만 뭐 그걸로 네. 완전 뭐 재판이 바뀌거나 재판에 뭐 향배가 달려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관련 내용들이 이제 보도되고 알려질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은 지난번은 모두 12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특검은 어떤 전략으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12년을 구형할 겁니다. 1심에는 실형 5년이 났었고요. 2심에서 집행유예 났는데 사실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지금 파기환송이 된 거거든요. 네. 50억 더 하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심하고 같이 12년을 구형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자, 12년 구형, 그리고 또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실형을 받을지, 집행유예가 받을지, 이건 사실은 전 판사가 아닌데요. 이렇게 두 분 답변하실 것 같긴 한데, 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제가 뭐 요새 이렇게 판결을 예상을 하면 다 틀려요. 아, 그래요? 네. 100% 틀려가지고 네. 사실 부담스러워요. 변호사한테도 잘 틀려서.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지금 예를 들어 준법 잠시제도 이것 때문에 네. 재판부에서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걸 봤을 때는 집행유예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네네. 절차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서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있던 정경심 교수 재판하고 네. 윤석열 총장 재판 등등 네네. 이 재판 관련해서 변수가 되지 않을까. 특히 정경심 교수 재판은 어쨌든 간에 4년 실형이 났거든요. 네. 그리고 표창장 위조가 주된 범죄인데 여론을 의식할 그거- 것이다. 뭐 이런 얘기신가요? 여론의 의식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네. 그게 없었으면 이건 당연히 집행유예인데 네네. 그 부분이 유일한 변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장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아마 집행유예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출범하기도 했거니와 꼭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저희 오늘 이제 인터뷰에서 계속 나오는 그 신동빈 회장 같은 네네. 경우에도 뇌물 공여 혐의가 이제 똑같고 이 규모도 70억 원 규모로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그 네. 사이즈나 어떤 또 뇌물의 공여의 적극성, 이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사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 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전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또
또 뭐 이게 재벌 봐주기 뭐 이런 논란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아마 집행유예로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봅니다. 예, 앞으로 뭐 또 다른 재판에서 전직 관료들이 최종 유죄를 받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또 두 분과 함께 얘기 계속 나눠보기로 하고요. 공수처 출범 얘기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종 후보 2명이 어제 밝혀졌습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또 이건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했던 이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이 두 분이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언론인도 뭐 법조기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데 박주인 변호사님, 네. 이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출신인데요. 좀 알고 네. 계신 부분이 있나요? 네, 뭐 김진욱 우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를 뭐 오래 하진 않았고요. 네. 판사를 하다가 나와서 이제 변호사 활동을 좀 오래 했었고, 네. 특히 이제 중간에 뭐 변호사 시절에 조폐공사 관련된 특검 수사관 활동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부터는 네. 헌법재판소에 다시 연구관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판사 출신이긴 한데 다양한 어떤 법조를 좀 경험했던 네. 뭐 그런 수사도 했고 재판도 하고 헌법재판도 하고 변호사도 한 뭐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두 분 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하시던데 그건 또 중요한 경험인가요? 그렇죠. 또 상당히 사법연수원 교수라는 건 뭐 법조인 사이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네. 일이기도 하고요. 또 실력이 충분히 검증이 돼야 됩니다. 실력과 네. 뭐 인품 같은 게 네. 그런 것들이 검증되는 거기 때문에 뭐 좋은 어떤 자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은 좀 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데 두 번째로는 이건희 부위원장 검사 출신입니다. 장 변호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사 출신이고 90년도에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을 했고요. 네. 이 거쳐온 검사 내부에서의 그 조직을 보면 뭐 정보통신과장, 네. 뭐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했기 때문에 뭐 공안이나 특수통 쪽 일하기보다는 정통 형사부를 거친 검사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2010년에는 검사장으로까지 승진을 했는데요. 네. 이제 2013년도에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검찰에서는 이제 옷을 벗고 나왔고요. 네.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는 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도 역임을 했고,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지금 이제 야권에서 비토를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네. 현 정권의 차관급 인사기 때문에 공정성을 좀 담보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좀 권익위에 몸담고 있으면서 좀 눈길을 끄는 어떤 결정을 낸 경우가 다수 있는데요. 네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 반원, 네. 정권과 상당히 좀 각을 세우고 했었는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진행 당시에 장관직 수행이 이해 충돌에 해당할 수가 있다. 관련 네.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권익위 입장을 내는데도 이제 역할을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야당의 비판과는 좀 다른 행보를 했다. 이런 얘기신데, 박 변호사님, 네. 결국은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런 수준이겠죠? 그렇죠. 2명 중에 1명을 지명을 합니다. 네. 지명을 하면 그 지명자가 내정자가 된 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 자, 이것도 앞서 판결이랑 비슷합니다. 난 대통령이 아닌데 누가 될지 어떻게 아냐. 두 분은 이러실 것 같지만, 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집 출신을 뽑지 않고 어떻게 자장면을 맛있게 만들라는 말이냐 이런 말하면서 검사 출신의 힘을 지키려 했는데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적합하다라는 판단하시는지 장 변호사님부터. 네. 네, 아무래도 여권에서는 검찰 출신을 꺼리는 기류가 있죠. 공수처장으로 야권에서 여러 이제 복수의 검찰 출신 인사들을 이제 청구했는데 다 좀 마다했다는 측면도 있고, 네.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라는 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출범하는 성격이 상당히 짙기 때문에 이 검찰 내부 조직에 있었다는 게 검찰을 잘 알고 수사에 능하기 때문에 뭐 공수처장으로 적임자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검찰의 논리, 검찰 조직의 이해를 좀 완전히 무시하거나 거리를 두기는 조금 네. 어려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 출신이 최종적으로 낙점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자, 장 변호사님의 전망이었고 박 변호사님은요? 저는 좀 저는 지금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두 분 다 사실은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한 겁니다. 그렇죠.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쪽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둘 다 뭐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저는 검찰보다는 오히려 좀 법관 또 다양한 경험을 한 김진욱 재판관이 좀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경험에 또 힘을 더 실어주셨습니다. 네. 자, 두 분, 박지윤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하니까 좀 답답하네요. 아무튼 두 분도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좀 특별한 상황이어서 원래 주인인 그렇죠. 이동영 작가가 없고 제가 PD로 주로 뵙던 분들인데 이렇게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지금 훨씬 그런 표현을 하시면 내부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뒤에 또 재난방송이 오늘 많아서 시간을 충분히는 못 가져가고요. 여기까지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지윤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